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영상을 통해서 뭐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양도세가 어떻게 된다, 뭐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된다,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냐 적냐, 뭐 그런 얘기들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는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비싸면 하락하는 거고 싸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는 거냐? 무엇을 보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양가보다 비싸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면 대통령의 선거라는 것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과연 어느 세대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냐 그걸 거예요. 우리가 놓고 보자면 이 구도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이번 대선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는 민주당의 힘이 강하죠. 반면에 뭐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국민의힘 보수 쪽의 힘이 강하죠. 보수 쪽의 힘이 강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20대들이 어떤 향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대들의 향배에서 그 시대의 상황이 노조 쪽으로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질 쪽에서는 진보도의 색깔이 강할 것이고 그에 반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반대로 보수 쪽의 어떤 힘이 강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윤석열이 있는 바로 이 정당의 오래된 지지 기반은 노동력을 상실한 기반, 아니면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반. 즉, 정규직, 이 노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는 학습이 더 필요한 세대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은퇴했던 세대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 세대들은 어떤 걸 원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소득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정 받는 이 소득을 중요시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월세 소득자들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월세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60대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기에는 힘들죠. 그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경제 채널 관련된 유튜버들에서 뭐 상담을 하더라도 60대, 70대를 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셔야 된다? 이런 말은 하기가 힘들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월세 소득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반면에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이 굉장히 있는 층, 그런 층들은 한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이쪽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시세 차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구조라면, 이분들이 시세 차익이라면 이 사람들은 월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대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바란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미 너무 폭락해 있다면 차라리 어떤 부모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이 좀 상승했으면 바란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이쪽에 더 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어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윤석열의 어떤 정책들이라면 앞으로 윤석열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60대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세 소득화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규제적 압박들이 가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했던 이 정책들을 본다면 이런 거죠. 실제로 민주당은 여길 때려잡아야 되는데 때려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력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자기의 지지 기반이니까. 때려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괜히 이런 사람들 때려잡는 거죠. 월세 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그 월세에 대해서는 이런 월세들 이 아파트를 좀 때려잡으려는데 아파트 안 때려잡고 뭐 희한한 걸 때려잡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월세 받는 것까지 때려잡으면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시 세금 물리고 뭔가 좀 더 받으려면 또 무슨 이런 것들 한 개 갖고 있냐 두 개 갖고 있냐 이것까지 다 세가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막 세 개다 네 개다 하면서 때려잡고 여긴 똘똘한 한 채 하면서 다 봐주죠.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세력이니까 봐줄 수밖에 없어요. 똘똘한 한 채는 봐줘. 똘똘한 한 채 100억은 봐주고 세 채 갖고 있는 3억을 때려잡는 이런 정책을 써가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이제 강남으로 놓고 완전 막 20억에 막 30억 막 여기 노는 거는 한 채당 한번 봐주면서 여기에서 막 세 채 갖고 4억 하고 있는 거 때려잡는 뭐 그런 것들. 월세 좀 받고 좀 이렇게 하려 했는데 때려잡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풀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윤석열 시대가 돌입해 보면 우리가 이런 월세, 이 어떤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좀 더 유연해지겠죠. 그럼 반면에 이 세력이 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를 연끌한 세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인다는 것보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망 환경상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근데 연끌한 사람들 불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이쪽에 있는 당은 보수정당이에요. 보수정당은 기업가가 있죠. 기업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면 진보정당은 노동자를 위해서 좀 더 그냥 많은 힘을 가했다면 보수 정권을 들어온다면 요걸 쌤쌤만 해줘도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구조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기업인들 깡빵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가장 타격을 받는 세대들이 40, 50대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노동소득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워낙 부동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거는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지방이다 광역시 역세권에 뭐 노른자다 이렇게 강남이다 떠들다 바로 그런 쪽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러한 타격은 뭐 윤석열이 아니어도 어쩔 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별 달라질 게 없어요. 가계부채를 어떻게 된다?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이라고 해서 지금 뭐 3억 그런 거죠. 뭐 월급이 뭐다 300만 원이다. 그래서 연애 한 3,600, 4천이라 버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8억씩 대출해 줄 수 없는 거죠. 윤석열 됐으니까 8억 대출해 주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고 가계부채는 줄여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조정은 일어나더라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하락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면에 60대들이 월세 받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에다 세금 물리고 뭐하고 하기엔 힘들겠죠. 거기다 20대들도 이런 것들 세금 전가되어 있는 걸 원치 않겠죠. 그럼 이야기는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빌라 가격에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올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그게 아니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것들은 규제되지 않는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40대, 30대, 40대, 50대들 시세 차익을 노리게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세에 몰려있다. 이 층들이. 특히 이 층들 중에서 영끌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수세에 몰려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위험한 건 이 두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뭐 2020년 초반에는 얼마나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뭐다 거래량의 어떤 급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언제냐? 바로 이 시기죠. 2021년도에 들어가신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고 2020년도도 위험한 거고 바로 이 기간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연끌하신 분들 그래요. 내가 은행에 계좌에 100억 있는데 내가 20억짜리 샀다.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연끌 하신 분들은 이제 힘든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은 구축 연끌이죠. 이게 투자적으로 구축 연끌 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이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축 연끌.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영역이에요. 영역. 자, 자기 영역이라니까 자기 영역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간단히 설명해요. 이거 예로 들으면 송도를 9억에 들어가신 분들 분양을 받아서
답답한 거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역시잖아요. 어쨌든.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도 한 9억 정도 분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송도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은 진짜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기상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GDP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영역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영역에 있는 거. 근데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것들은 또 힘들어지겠죠. 그다음에 구축을 연끌하신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구축도 연끌이라도 막 이런 건 상관없어요. 분양을 역세권 아파트, 광역시 역세권 아파트가 5억 땡땡땡에 나왔는데 그 옆에 10년짜리를 여러분들 3억 땡땡땡에 샀다.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 크게 뭐 그냥 버티면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내 돈 뭐 2억 한 땡땡땡 해서 빚이 한 1억 정도다. 정도 하시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10년 차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5억에 분양해 주는데 그 옆에 10년짜리 아파트를 8억에 사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투자로 들어간 거죠. 투자로. 그래서 3억 넣고 3억 넣었어. 3억 땡땡땡 넣어가지고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주도 안 돼요, 이거. 자가 거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거든. 5억 있어야 자가 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 뭐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월세를 못 돌려요. 또 이것도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래서 윤석열 정책의 어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니까 이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에 어떤 지지 기반 세대들은 월세로 어떤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월세 소득이 우리가 이자랑 금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 월세를 받는 게 이득이 되려면 수도권에서는 힘들겠죠. 수도권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방 쪽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금리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면 특히나 국토죠. 국토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걸 또 풀어주 막 지방으로 보내려 하니까 혁신 도시라든지 아니면 지방 광역시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금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